15자 발부 사유입니다. 15자. 요것도 여러 가지 얘기들 좀 오늘 많이 하시더군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약간의 불만이 있는 목소리. 그리고 야당 의원도 좀 설명을 좀 내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단 15자가 서울 서부지법이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Are you crazy? 거든요. 평생 30년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법률가예요.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라는 거는 웬만한 법조인은 저는 뭐 상식적인 거라고 봐요. 판사가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나라는 측면을 물은 측면도 있어요. 잘 대답을 했으면 예. 자기가 난 창피하게 난 약간 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쳤군요.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몰랐으니까 예, 이렇게 예. 했으면 이게 해프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자, 이 영장 발부 사유가 15자라는 거 화면으로 좀 볼까요? 이겁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죠. 딱. 혐의는 여기 뭐 내란 수괴 혐의. 이용희 변호사? 보통 구속영장 발부할 때 이 정도 좀 짧게 씁니까? 이거는 어떤 겁니까? 보통 이렇습니까? 조금 이례적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될 때 그 사유를 이제 작성을 할 때에는 사실 저렇게 이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짧게 쓰긴 합니다. 영장을 발부를 할 그런 때는. 경우도 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뭐 예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가 이제 기각이 됐을 예. 때 그때는 600자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그때는 왜 기각인지 설명을 많이 했다는 예, 거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들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뭐 기각이 됐을 때 사유에 대해서 아니면 발부가 됐을 때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장하게 했었는데 뭔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15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뭐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고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 무게가 굉장히 큰 사안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그래서 뭔가 이제 증거인멸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사유를 막 길게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여당에서 특히 이거에 대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사례하고 또 비교가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 이제 구속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2017년 탄핵 심판이 일어서 파면되고 나서 이제 그때 수사가 이제 본격화돼서 구속이 됐는데 그때는 발부가 됐어요. 35자. 뭐 증거인멸 염려가 있지만 주요 혐의가 소명이 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35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때는 83자. 뭐 피의자의 지위가 뭐 범죄 중대성 등 고려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번에 15자. 좀 비교하면 적긴 한데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이 사안을 해설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짧게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 그 군중들이 침입한 소요 사태 이런 것이 발생한 것에는 진영에 속한 법률가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이나 각종 매체에서 해설하면서 정파적인 시각을 가미해서 해설함으로써 사실은 그 국민들 중에 일부는 그 사안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해서 오도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부분을 무겁게 여겨서 사실 그동안에 가급적이면 정파적인 시각을 배제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상의 사건들에서 영장의 그 발부 사유를 기재하는 것처럼 그 간명하게 기재하는 그런 것에 따랐다고 보여지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보다도 왜 더 짧은가? 이것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 심판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파면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항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법원이, 그러니까 본안 사건을 판결하는 법원도 아니에요. 내란죄의 유무를 직접 가리는 것이 아니고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요. 그것은 탄핵 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이 먼저 한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원이 굉장히 주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 사유의 필요성, 상당성 이런 표현들도 약간 불필요한 최연이 될 수 있어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가능한 아주 건조하고 아주 간결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판사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5자가 적힌 것이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유도 없이 15자로 구속을 하느냐, 저는 이런 관점과 분석은 현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변호인과 국힘이 좀 잘못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안 써준 걸, 구구절절 안 써준 걸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여기다 쓰면은 뭘 씁니까? 판사 입장에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본인이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게 만든다. 판사들 열받게 만든다. 이런 내용을 줄줄이 다 쓰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써준 것을 고마워해야지 이거를 계속 문제 삼으면 삼을수록 이거 완전 긁어부스럽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은 기각될 수도 있다. 이걸 상당히 기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전해지는데 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때 거의 마지막 순간에 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게 좀 소개되고 있거든요. 화면 보시죠. 그러니까 비상 입법 기구가 뭡니까? 계엄 이후 창설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걸 판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때 질문을 했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근데 이 비상 입법 기구는요, 이 12.3 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무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쪽지에 비상 입법 기구 예산을 마련하라 이런 지시가 담겼다고 지금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유일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답변이 그 쪽지는 김영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뭐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그러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또 물어봅니다. 비상입법기구 국회 기능 대신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경민 변호사. 일각에서는 이 답변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이제 적용되고 있는 죄명이 내란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고 내란죄는 목적범입니다. 국헌 문란을 하게 목적이 있었는지 그럼 그 부분이 지금 대비가 되는 것이 당시 어쨌든 국회를 봉쇄를 하고 이렇게 침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계엄군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이후에 성공을 했다라면 창설을 해서 그걸 통해서 지금 뭔가 이제 국헌분란의 목적을 실현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쪽지로 이렇게 증거로 남았기 때문에 그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이 쪽지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은 수사기관을 넘어서서 재판의 단계에서도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인신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쪽지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인지와 이 비상입법기구의 그런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정말로 그것이 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작성을 한 것이 맞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로 국헌분란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비춰질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내란의 혐의가 소명이 되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심리를 할 때 아마 중점적으로 좀 판단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을 이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이고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 사유를 소명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고 변호인에게 또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은 변호인의 입을 거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띠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납득이 불가능한 정도로 해명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뭐 제대로 지금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불명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뭐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돼 있는데 어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체포 상태였고요. 어제 영장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구속 상태로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가? 뭐가 또 장소가 또 바뀐다 그러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교정본부장의 설명이 좀 나왔거든요. 들어보죠. 정도 됩니까? 그 전직 대통령들 예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 재수자와 똑같이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그샷도 찍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저항이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예, 절차에 따라서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 그럼 경호는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건가? 거기는 근데 단순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또 이 교도관들도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신이 제한되는 곳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경호 관련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것과 예우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해서 경호를 한다는 것이 예우를 지켜준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호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경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이 하는 그 경호라는 것과 경호관이 하는 경호는 목적과 기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규정이 없어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네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 협의를 했다는 얘기, 결론을 냈다는 얘기는 없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가 구치소 내부 담장을 경계로 하는 건가? 그러니까 교정당국은 건물 안, 담장 안쪽은 교정당국, 교도관. 그러면 담장 밖은 경호처. 선례가 없다.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애매한데 이게 구치소 담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규정도 없고 선례도 없고요. 규정이나 선례가 있으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될 거라고 우리 모두 상상을 못 그러니까 해본. 뭐 어떤 규정도 그거를 상정해서 규정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와 교정본부, 법무부가 잘 협의를 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들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데 현재는 이 교정시설은 또 내부에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경호 공무원들이 드나들었을 때 그런 어떤 교정당국 내부에 어떤 그 수용자를 관리하는 질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교정당국으로서는 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외곽은 경호처가 담당을 하고 그 내부에서의 개호는 지금 교정본부의 소관에 맡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조화롭게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예. 경호처 입장에서는 계속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를 하고 싶을 것으로 그럼 생각됩니다. 경호처의 생각은 그 구치소 건물 안 그리고 그 독방 뭐 그렇죠. 근처라든가 최소한 옆방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 뜻일까요? 그러길 원하겠죠. 경호처로서는. 그러나 또 교정당국으로서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공수처가 지금 서울구치소 들어갔다는 얘기, 수사관, 뭐 검사 들어갔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없어요. 뭐가 속보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속보가 아직 안 나오는데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 특히 이 탄핵 심판 이 재판이 내일주 열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23주 열리거든요. 자, 그럼 이날 앞서서 이 탄핵 심판 변론에 지금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죠? 이게 궁금한데 화면 좀 보시죠. 지금 21일, 23일 잡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어요. 내일 그리고 23일. 특히 23일은 김현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첫 출석하는 날이에요. 그럼 23일 날 김현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서 대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경규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출석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헌재에서 이 심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일이 뭐 조심스럽지만 23일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23일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 한 명이 김용현 전 장관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의도로서 이렇게 이제 비상계엄을 지금 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다음 뭐 어쨌든 이제 그걸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 이 부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 형사재판에서도 내란죄를 이 혐의를 심리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이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금 뭐 윤 대통령 변호인도 그렇고 이제 가장 이 사활을 걸고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직접 출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데 예. 일단은 뭐 21일보다는 23일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증인 신문에서 어떤 입장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반대 신문권을 행사했을 때도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좀 결정적인 부분이라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할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 재판을 몇 번 출석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딱 한 번만 나온다면 언제일까? 지금 이경민 변호사의 전망으로 23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다. 중요한 날일 수도 있다. 이런 근거였습니다. 일단 내일 잡혀 있고요. 또 23일 잡혀 있어요. 이번 주에는요. 물론 2월 넘어가면 또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